네,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 찐시황 목요일 순서를 같이 함께 하게 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최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세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제는 좀 의아스러운 시장이었고 외국인 수급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하게 매수세로 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각자 서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어떤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또 암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사실 국내 코스피 시장의 차트 모양은 오늘 하루만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게끔 좀 바뀌어 버렸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전 섹터에 있는 주주들이 오전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후에 추가적으로 그런 이 반등의 폭까지도 더 줄여버리면서 낙폭을 강하게 키우면서 종가 기준으로 거의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저점인 상황으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역시도 그동안에 최근에 강하게 좀 국내 시장을 원달러 환율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규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이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좀 매수를 강하게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닥칠 법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에 방어를 하면서 다 막아주면서. 하지만 그 부분들이 오늘 하루 시장의 모습으로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비차익 쪽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힘을 실어줬던 부분들, 이제 CFD 계좌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강하게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에 좀 다시 한번 불안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라.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반등 시에 보유 종목 수익이 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익절이든 아니면 조금만 먹고 챙기든 다 챙기셔서 현금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현금, 저는 이제 비관론자는 아니고 현금 보유론자, 현금 보유 지지론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 작금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자꾸 들어와 하는데 그거에 휘말려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주식을 많이 들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과연 내 마음이 편안한가라고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싸게 샀다, 또는 내 보유 종목이 바닥 부근이니 여기서 사면 올라가겠지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과연 편안한가라고 묻고 싶거든요. 반대로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좀 이제 고객님들과도 통화를 해보면 종목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매니저들 수준의 종목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 20개 정도를 25개, 30개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단위가 1억이라고 1억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대형주 비중은 잘 실어 놓으셨어요. 한 20%, 30%, 많게는 40%까지 대형주고 나머지 60%를 사실은 개별 종목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은 굉장히 완벽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증시 격언을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목을 정말 그 비중의 어떤 이 편차 없이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대세에 지장이 없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 원금인 계좌에서 50만 원 평가 금액상으로 아니면 또 원금 기준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놓으신 종목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 계좌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작은 종목들은 적당히 정리를 하셔서 그런 것들 먼저 조금씩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나중에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오기 전이라든지 반등이 나올 때 물타기를 하시든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큼직큼직한 종목들로부터 내 수익의 어떤 이 상황을 좀 타개를 시키셔야지 작은 종목들이 모두 오르기는 힘든 시장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30개의 종목이 예전에 이 코로나 버블 시기 때의 어떤 상승처럼 모든 종목이 다 오르기는 힘든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년 전에 이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던 모든 종목들이 오르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시장이 올라 있고 내일 빠지면 모레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시장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시장은 당분간 오기가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시장이 여기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관망을 하는 것도 과연 내가 가진 모든 보유 종목들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지 아니면 희망이 없거나 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 보유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졌었을 때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게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건지 또 이 올바르다기보다는 좀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주식을 다 팔으셔가지고 떠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하시고 관망하시고 이어가시되 사실은 그걸 전략적으로 짜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1억 이 원금이 있네 계좌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간 현대차, 삼성전자를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네이버, 카카오를 당장에 지금 다 손절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종목들 외에 정말 내가 이 종목은 잘 모르는데 누가 사보라고 해서 사봤어요. 그거는 사실은 안 맞았다고 했었을 때는 바로 정리를 하셨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10배, 20배 가면서 내 계좌의 포트를 완전히 바꿔주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부터 하나, 둘씩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큼직큼직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의 어떤 재정비를 해보시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제가 공포스럽게 이끌어가고 대표적인 비관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시장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고 올라가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빠졌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향후 시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팩트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100% 들고 관망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관망하시는 거,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손실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시장이 제가 당장에 폭락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대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한 시장이지만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00년 IT 버블이라든지 70년대, 80년대의 주식시장과 같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1, 2년 뒤에 또는 2, 3년 뒤에 큰 폭의 상승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준비하고 차곡차곡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가정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는 빠지고 흘러내리고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지언정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 장세가 나왔었을 때에 주도하는 종목 섹터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사실은 시장은 흘러내리고 안 좋을지라도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또 튀어나오고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타야지 우리가 계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계좌의 어떤 수익률 자체를 조금 전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반전이 만들어지는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들고 있고 당분간은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눌려 있을 종목들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서 나는 기다릴 거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 비중도 조금 줄여보실 수 있으면 줄여보시고 그리고 반대로 정말 대세에 지장이 없는 종목들은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후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선물옵션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어떻게 보면 저의 이 파생 시장의 스승과도 같으신 분 모시고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대략적으로 이 8월 달 서머 랠리를 끝낸 듯한 수급이 오늘 나왔고 아마 8월 달 내내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 6월부터 9월 달까지 이러한 어떤 썸머 랠리를 예상이라도 하듯이 선물과 콜옵션을 동시 매수를 하고 현물까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썸머 랠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 200 지수는 315, 선물은 314.50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의 백워데이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콘텐코 시장은 선물은 항상 현물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퓨처라고 하는데 이제 미래에 내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물의 가격은 현물보다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항상 이제 콘텐코 시장으로 시장이 좀 완만하게 잘 흘러가는데 지금은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미래에도 우리 지수는 더 빠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더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거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생이나 이런 어떤 파생 시장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매물들이 좀 쏟아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결국 6월부터 9월 달까지 이 모았던 이런 이 현물과 선물 그리고 옵션의 수급들이 9월 만기에 과연 이 만기 2월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시간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청산을 하겠죠. 그런 청산이 되는 물량들도 결국 만기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물량들이 새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요. 다음 주 만기 전까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상황은 조금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부분들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앞서 이제 수급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수급 보시죠. 그러면 6월 달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4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조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6월부터 9월 1일까지. 6월 만기 이후부터 동시만기 이후부터 9월 1일까지인데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시에 순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계속 순매수를 하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특히나 금융 투자의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ETF라든지 다른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고유 계정으로 실제로 저렇게 뭐 몇천억 단위의 금액을 매도하고 매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금융투자 수급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 그리고 사모펀드의 수급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중에 8월 한 달 동안만 3조 매도 폭탄인데 반도체만 이게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동안에 계속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27년에는 40%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우리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공시한 상반기 해외 주식 투자율이 12.59%. 이게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한 것 중에 반도체 매도 폭이 좀 큰데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수급적으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한 4%, 5%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장의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 한 해의 비전은 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꽤 덥네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켓을 조금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워서 자켓을 살짝만 벗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을 제가 앞으로의 올해 한 해의 전망을 좀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우리가 기대는 수급이라기보다는 기대는 부분이 DDR 그러니까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DR4나 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어떤 지대한 공헌은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좀 만들어주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1등, 2등주로 자리매김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은 성장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이 산업에 어떤 주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장이나 성숙기 시장을 이미 지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과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과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카르텔은 아니고 이제 과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상황이지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성을 담보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성장 원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한때는 그게 핸드셋이었고 그러니까 휴대폰이었죠. 한때는 그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성공 가시성이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뭐 비메모리 쪽은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파운드리도 비메모리 쪽을 시작을 했거든요. 올 초에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8인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좀 시작을 했죠.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사업 행보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3나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TSMC는 엊그저께 대만 뉴스로 좀 나왔더라고요. 자기네가 3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80%를 달성했다. 근데 이거는 대만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인텔이 내주는 그 메테오 레이크 관련된 CPU 안에 이제 GPU 내장되는 GPU 관련된 칩셋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뭐 내후년까지 조금 내년 후반기까지 하반기까지 막 연장이 되고 내년 하반기도 좀 불투명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80% 수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대만의 어떤 찌라시성 뉴스인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3나노 수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구글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구글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이 칩셋을 삼성전자 3나노 공정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삼성전자 3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수율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80% 또는 90% 이게 수율 안정화를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의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에서도 TSMC를 이기고 수율에서도 TSMC보다 더 앞서간다고 하면 글로벌리하게 굵직굵직한 이 국내 IT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IT 기업들이 TSMC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원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물량들을 조금씩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고 TSMC가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점유율을 1%, 2% 이렇게 좀 뺏어오면서 20% 초중반대의 점유율만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제왕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뭐 수요가 없어서 하반기까지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당장의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치솟거나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파운드리 사업 이게 계속해서 공식적인 수율 발표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수주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주가가 좀 흘러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3나노 공정 관련해서 뭔가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파운드리 비메모리 8인치 관련해가지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때가 반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3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에 달렸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가 돼서도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수요가 없어서 안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파운드리의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나오는 건 다 무시하시고 파운드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추적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85%를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등을 했다. 저라면 따라잡습니다. 아침 시가에 3% 넘는 급등하는 가격에 저는 따라잡을 것 같고, 그 자리야말로 삼성전자가 찐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빨리 와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런 뉴스가 나온다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에 조금 동참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원전 산업이 좀 부활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캘리포니아라는 이 미국의 도시가 신재생의 도시로 좀 도약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원전은 미국은 뭐 하지 않았죠.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의 발전소들의 30% 이상이 천연가스로 돌아가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을 하면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원전의 신르네상스가 열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연장 프로젝트에 철수를 했고요. 기금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원전이 없이는 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완전한 이 제로 상태로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자체는 워낙에 이 조사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30% 중반까지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전까지는 탄소 중립이 힘들다. 그러니까 넷제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난 10년 동안 12개 원전이 폐쇄됐는데 이게 이제 수익성 악화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수익성이 안 나냐라고 하면은 천연가스가 굉장히 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전 돌리는 것보다 천연가스 돌리는 게 더 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싸게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사실 원전이 싼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이 싼 전력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의 발전에 밀려서 원전의 어떤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때 이제 사실은 IRA 이 관련 법안이 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한데 뭐 이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의 이제 원전 사업을 하는 또 원전들도 수익성이 좀 나기 마련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전 그래서 원전 관련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원전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관련 종목들을 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해서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원전도 원전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천연가스,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까지 한 바퀴 더 와야 되고, 원전 다음은 뭐가 될까요? 수소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급변하고 급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다 알겠어. 태양광 좋아, 그래, 풍력도 좋아, 좋아, 원전도 좋아, 다 좋아, 수소도 좋아. 근데 당장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천연가스가 더 싸니까 천연가스하고 천연가스로 해도 충분히 전력 수요 감당이 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들이 어떤 화석 연료와의 어떤 열량 차이 때문에 기술의 어떤 한계, 그리고 저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했었을 때는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판단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있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 이건 이거고 이것도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천연가스고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는 또 무조건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환경 문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전 인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라든지 뭐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결국 미국의 IRA 기후 감축,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중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더 해보시고요.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두산 뭐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한전 KPS라든지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죠.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하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또 박스권 장세를 그릴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 내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좀 수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전과 수소일 수도 있다라는 게 그래서 뭐 EM 코리아라든지 수소 관련해 가지고요. 뭐 그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조금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이 세 종목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종목에서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보면 그 고려아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 고려아연이 원래 보시면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의 대주주로 있죠. 지분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영풍이 27.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로 있고 그 아래 이제 장영진, 최은범, 최창규, 최정훈 뭐 이렇게 있는데 영풍이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은 최씨일가, 장씨일가 이게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두 명입니다. 이북 출신의 창업주 두 명이 최기호 회장하고 누구 회장님이신데, 아무튼 돌아가셨죠. 선대 회장들이, 이북 출신 회장들이 이제, 종전 이후에,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내려와서 설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풍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영풍그룹은 뭐 전자라든지 이쪽 관련된, 그래서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또 영풍이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그쪽을 맡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쪽 고려아연 쪽은, 최씨 일가가 이렇게 맡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영풍 쪽에서, 그러니까 영풍 쪽에서 이 장씨 일가 쪽에서, 지분을, 고려아연의 지분을 좀 매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화, 또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분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지금 장씨 일가가 30%, 37%? 30%가 좀 넘고, 그리고 최씨 일가들이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씨 일가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앉아서 회사 뺏기게 생겼는데, 왜냐면 선대 회장들이 그렇게 나눠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2세, 3세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판도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면 눈 뜨고 앉아서 회사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들 역시도 우호 세력을 좀 끌어들여서 장내 지분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쟁 이슈가 붙으면 예전에 쉽게 안 끝나죠. 그게 한진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한진이 그랬었죠. 한진이 이게 이때였었죠. 코로나 이때였었죠. 이때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가 튀면서 꽤나 많은 수익률을 좀 줬었고, 이게 꽤 오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제가 봤었을 때는 4% 급락을 해서 하락을 하고 뭐 지난해 뭐 엊그제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했지만은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씨 일가에서 먼저 공격을 했으니 최씨 일가 쪽에서도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고려아연을 보시라는 게 비단 그런 지분 경쟁 이슈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주는 부분인 것이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구체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무차입 경영을 하는 현금이 뭐 거의 1조 가까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저 역시도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회사의 기본적인 본업의 가치 플러스 이번 어떤 지분 경쟁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힘든 시장에서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조 이방원에서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거는 방산밖에 없습니다. 방산하고 원전. 원전은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이 다음 시장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꽃을 좀 내뿜어주면서 해볼 만한 종목,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뭔가 진입을 해가지고 또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추구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원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합병하게 되면은 방산, 그다음에 우주, 뭐 미사일, 로켓, 하여튼 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해가지고 전 분야를 다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종합 방산 기업 업체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하나 디펜스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합병을 할 거고, 방산 부분까지 흡수가 되게 되면 결국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항공 사업, 그다음에 디펜스에서 뭐 무기 사업, 그다음에 뭐 방산 사업 부분 또 따로 인수하면서 결국은 공중에서 지상에서부터 하늘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무기 방산 관련된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 방산 기업으로 국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도 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은 제가 처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는 LIG 넥스원을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어떤 비중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제 호주의 뭐 장갑차 수출까지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깊어졌었을 때 마지막으로 좀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번 좀 피킹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뭐 태양광이든 조선이든 2차 전지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전 크게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좋게 안 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 것 같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고 조정이 시작되는 어떤 이런 국면에서 꼭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1선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21선을 좀 이탈했을 때에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역시도 지금 저는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1선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불안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현금 쥐고 계시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온다고 좀 저는 쉽게 너무 이렇게 진입하지 마시고 현금을 쥐고 있으신다고 하시면 적어도 올해 겨울까지는 그 현금은 웬만해서는 정말 자신 있는 자리에서 단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유 종목 물타기라든지 또는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또 막 야 여기선 진짜 바닥이야라고 예측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 발굴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것뿐인데 안 물리고 기다려야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안 물리고 기다리죠. 왜? 쌀 때 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을 때 주식을 사잖아요. 막 올라갈 때 사가지고 쌀 때 다 팔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좀 바꿔보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또 8월 썸머랠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아직도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금을 좀 보유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한두 번 사고 팔고 하면서 치고 빠지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바이앤홀딩의 개념으로 쥐고 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장중현 댓글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그 미량님이 보내주셨네요. 진흥형 컴퍼니 마이너스 63% 추가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현재 비중 5%입니다. 아니요. 추가해서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5% 비중이라고 하시면 1억에 500만 원 정도잖아요. 5% 비중이니까 저라면 과감하게 지금 정도에서 손절하시고 또는 털고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2015년에 그 사이클이었고 2020년에 또 그런 사이클이 왔습니다. 5년 주기라고 하면요. 2025년이나 돼야지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사이클이 강하게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 제약바이오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의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주조주로서의 어떤 예측은 했지만 그건 틀렸던 부분이고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해서 보유하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은 그냥 판단에 맡기시겠습니다. 손절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추가로 매수하시는 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노맥 컴퍼니가 임상에 성공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2025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시장이 화랑인 어떤 유동성이 막 공급되면서 시장이 막 너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임상 성공하고 그런 게 한 3일, 4일짜리로 해가지고 30%, 40% 급등하면서 순간에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 나오면 당일에 오르고 밑꼬리 달고 끝나버립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지금 추가 보유해서 물타기를 한다 한들 63%의 수익률이 하루 이틀 만에 복구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유, 애증의 종목이죠. 11만 2천 원에 50% 마이너스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김지영 님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NFT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급등을 했다가 가상화폐 시장이 좀 사그라들면서 좀 빠졌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0년 IT 버블 때와 제가 항상 비교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이 IT에 어떤 닷컴 버블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플랫폼 기반의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 버블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된 NFT 일환으로 좀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좀 냉랭해지면서 같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이실지 모르겠지만 꽤나 큰 비중이시라고 하시면 그냥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반토막 나 있는 종목을 제가 손절하고 다른 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도 없을 뿐더러 그 50% 수익률을 극복을 하려면 다른 종목에서 더블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더블 낼 수 있는 종목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만약에 유동성이 다시 좋아지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시장에 좀 풀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런 시장의 상황은 옵니다. 왜 8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그랬고 00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금리를 어느 정도 타겟 레이트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항상 정말 똑같이 금리를 낮추고 나서 그 이후의 시기에는 이 시장에 어떤 괄목할 만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낮추는 시기에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 완화적인 어떤 기조가 이루어지면서 통화량도 많아지고 화폐 유통량이 통화량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도 좋아집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그쪽에서 불이 붙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위메이드는 NFT 관련된 사업을 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보다 더 잘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가 됐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주가 상승이 될 수가 있으니 그때 사실은 쫓아가시든지 추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메이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이 2020년도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유동성 막 금리 인하면서 유동성 막 공급되고 시장 막 화랑이 나는 시장인데 얘가 마이너스 50%라고 한다면 아니 손절하고 이거 사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더블 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똑같이 기다리실 거면 어차피 지금 사서 5년 뒤에 더블 날 거라고 하면 이 종목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됐었을 때 그건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NFT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사업들은 아니고 굉장히 수익성도 있고 눈에 띄게 좋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좋아져서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은 그 실시간 댓글창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보면서 또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부분들에서 댓글 좀 달아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내일 또 그 장중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대표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